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월세 가격의 경우 연초 대비해서 20% 급등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DSR 2단계와 같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또 여기에 3년 전 발생했던 전세 사기 피해 여파가 여전히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전월세 거래에서의 월세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59.2%에 달했는데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사항 있으시거나 또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보내드리고요. 또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전문가가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시그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부동산 이슈 시그널인데요. 오늘은 권리 분석 키포인트 중에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 분석 키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우선 변제권이네요. 네, 그러니까 권리 분석 중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바로 이어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리 분석을 하면서 조금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얘기를 많이 책이나 어떤 영상들에서 들어보실 텐데 오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우선 변제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변제권 이게 대체 뭘까? 우선 변제권이 사실 경매에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하지만 우선 변제권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행을 갔을 때 순번표를 뽑잖아요. 내가 가자마자 바로 순번표를 뽑는데 내가 먼저 갔다고 해도 이 순번표를 안 뽑으면 업무를 먼저 볼 수가 없죠. 그 우선 변제권은 그 순번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에 대한 권리 분석이 잘못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리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경매하면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물건을 안 보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항력 임차인이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게 권리 분석이 잘못되면 우선 변제권에 대한. 그래서 권리 분석을 내가 할 때 이 우선 변제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선 변제권은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한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고 최우선 변제권은 최우선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우선 변제권 적용 사례를 한번 볼게요. 경매와 공매, 특히 이제 공매는 압류재산이죠. 이 절차에서 담보 물권자가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이나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하죠.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2020년 10월 22일 날 A라는 은행에서 근저당 5억을 어떤 아파트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B 은행에서 또 근저당 3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A 은행에서 이제 임의 경매를 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6억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6억 원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A라는 은행은 5억이 배당이 되겠죠. 왜? 5억을 근저당 잡았으니까. 그리고 B라는 은행은 3억을 받아야 되는데 6억에서 5억이 먼저 배당 받았으니까 1억이 남겠죠. 그 1억을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을 내가 꼭 알아야 나중에 이제 권리 분석할 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보 물건이 아닌 가압류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있잖아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다 권리사항 보면 다 뭐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압류도 있으니까 이 가압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냐,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가압류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우선 변제권을. 그래서 그 은행에서 보통 그 근저당을 잡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서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2020년 10월 달에 A라는 사람이 가압류 3억 원을 잡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B라는 사람이 가압류 3억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가지고 이 강제 경매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가지고 내가 경매를 하면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이 4억 원이 됐어요. 4억 원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압류가 아니라 근저당이라면 금액은 같고 뭐 3억을 먼저 A가 가져가고 또 나머지 이제 4억 중에 3억을 가져갔으니까 1억이 남았으면 이 1억을 가져갈 텐데 이건 근저당이 아니죠. 가압류예요. 가압류는 뭐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안분 배당이 됩니다. 나눠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2억씩 배당을 받아요. 2억씩. 이게 담보 물건하고 이제 가압류가 있을 경우 이제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고 어떻게 배당이 될지 알아볼 때 그게 담보 물건인지, 그러니까 근저당인지, 어떤 가압류인지 그거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 변제권 요건이고 발생 시기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무나 이제 우선 변제권을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요건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대항 요건 중요해요. 대항 요건과 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항 조건하고 확정일자 이게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요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 대항력 발생 시기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전입일이 있고 확정일자가 있는데 이 확정일자 가지고 우리 이제 채권자들한테 순서대로 배당을 해요. 확정일자 가지고. 그렇지만 간혹 보다 보면 확정일자가 늦고 전입이 더 빠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더 빠르고 전입이 늦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입일 더 늦은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배당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뭐 전세를 살다 보면 계속 이제 살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액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근저당 설정 일자의 선호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경우, 이제 서로 임대인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물론이나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포인트죠.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 보증금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이때 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보다가 보증금이 증액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이 증액한 부분도 다 인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증액한 부분은 인수를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이 저당권 설정 등기 날짜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이제 적용 사례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경매 물건에는 많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22일 날 어떤 임차인이 보증금 5억에 이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뭐 인도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이상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전세는 보통 월세나 이제 2년 정도 계약을 하니까 2년 뒤에 증액을 했죠. 2억 원. 그 다음에 어떤 근저당을 잡았어요. 3억. 그래서 이 근저당이 임의 경매를 한 거죠. 아까 이제 증액한 부분 앞에서 살펴봤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그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낙찰 가격이 8억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받을까? 증액한 2억 원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배당이 됩니다. 하지만 증액한 2억 원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게 배당 안 되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증액한 물건이 있다. 내가 경매를 물건을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보증금을 증액한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확정일자가 받았는지 확정일자가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악을 하고 경매 입찰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권리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 변제권 살펴봤습니다. 사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순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우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요건부터 발생 시기까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어렵다 또는 고민이 있다, 뭐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 이슈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부동산 투자 시그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물건일까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서 이제 서울 또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그렇죠. 있는 네. 아파트인데 오늘 이제 가져온 물건은 2번 유찰이 돼서 이제 10억으로 진행이 됐다가 지금 6억까지 4억 정도가 떨어진 아파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물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꼭 시세 조사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건 번호는 2024-100371번이에요. 그리고 매각기일은 12월 17일 이번 달에 있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입찰을 하니까 이 물건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남부법원 그다음에 12월 17일 날 준비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예요.
20층 물건이고 이 물건의 이제 면적은 전용이 한 41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중대형 평수죠. 중대형 평수인데 이 물건이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10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됐어요. 10억에 감정이 잡혀서 진행이 됐는데 그 한 달 뒤에 8억일 때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20%가 유찰이 되고 이때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8억 때도. 그래서 12월 달에 다시 20% 유찰이 돼서 지금 6억 4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지금 전용 41평짜리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가 6억대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안 믿기죠. 네, 요즘에 뭐 20평대 이런 아파트들도 구축 아파트들도 다 뭐 5억, 6억이 다 넘어가는데 저 41평짜리가 지금 6억 4천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제 계속 살펴볼게요. 자, 서울시 금천구 수요를 한번 볼게요. 서울시 금천구 수요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가 거의 공급이 없어요. 예, 공급이 14년에 조금 적정 이 수요보다 좀 많았지만 그 이유로는 크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역별 그 입주량을 보면 그 25년도 뭐 26년도 이제 그런 게 없고 23년도 좀 있다가 시흥동에 이제 27년도에 조금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주를 이제 보면 대형 평수는 거의 없죠. 대형 평수는 25년도 뭐 이때 23년도부터 대형 평수는 거의 없고 한 2, 30평대만 쭉 아니면 30평, 40평대만 27년도에 조금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경매 물건이 전용 이제 40평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평수가 귀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저평수는 더 없으니까요. 자, 현재 금천구 시장을 상태를 보면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전세나 매매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이제 단지를 좀 살펴볼게요. 세대수는 1,495세대, 한 1,500세대 정도가 되는 거죠. 총 동은 18개 동, 그러니까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98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식은 좀 됐죠. 연식은 좀 됐고 용적률은 288%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를 아까 전용 우리 한 41평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49평형 아파트예요. 49평형 아파트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형 평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등기상 내용을 좀 살펴보죠. 22년도에 소유자가 지금 이거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때 거래가 한 11억 정도에 하셨나 봐요. 그때 이 집을 사면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한 거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전세권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통 대부가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대부업체가 그 전에 빌려준 대부업체고 요 채권을 지금 대부업체가 가져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아까 최선순위 2022년 1월 14일 근저당 이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요 대부업체가 전세권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이제 소유자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대부업체가 22년도 3월 3일 날 이거를 임대차 기간을 점유를 했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전세권도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다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이 아파트인데 이게 그래도 이제 98년식이다 보니까 좀 구축 아파트 느낌은 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오래된, 좀 외관도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앞에 바로 이제 이런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교통은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있고. 자, 이 아파트 실거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 이제 10억에서 지금 6억 4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가 있겠죠. 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때보다 지금 시세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 아직 회복을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입찰을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현재 매매는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우리 경매물건은 20층인데 지금 뭐 8억 6천, 19층은 한 9억 5천, 이게 11억까지 갔던 건데 아마 요게 그 지금 경매물건 사셨을 때가 이제 제일 비쌌을 때 이제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도 꾸준히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8월달에 뭐 6억 2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매물을 살펴보죠. 이 49평형 경매물건 49평형이죠. 지금 중층이 9억부터 지금 12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워낙 가격 차이가 좀 9억부터 12억까지 있다 보니까 어떤 향이나 동이나 그다음에 수리 여부 뭐 층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니까 이 물건을 내가 입찰을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현장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을 좀 알아볼게요. 지금 이 49평은 전세가 지금 없어요. 전세 매물이.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봐도 좀 이런 좀 중대형 평수는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고 전세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나오면 좀 바로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32평형 우리보다 훨씬 작죠. 32평형이 지금 전세가 한 5억까지 4억 9천, 5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전세가 저렇게 없다는 거는 인근 단지들 비교해 보시고 꼭 현장에 가셔서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꼭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전세로 먼저 투자를 해놓겠다고 한다면 전세 가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볼게요. 인근에는 초중고가 다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산업단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뭐 구로, 뭐 디지털 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자리 이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수요가 꽤 있겠죠. 그리고 이제 7호선, 뭐 2호선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입지 부분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가 있죠. 여기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올 예정인데 2027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역은 이제 뭐 신독산역으로 해서 들어올 예정이라 하는데 이 아파트하고 거리는 한 9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세 개죠. 그러니까 훨씬 더 미래에 더 좋은 가치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학군이나 환경들을 보면 여기 이제 학군은 사실 이렇게 좀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뭐 C나 B 등급이고, 근데 이제 환경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생활하기도 좋고, 교육도 여기 이제 학교들이 근처에 다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이 호재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호재가 그러니까 뭐 지하철 아까 얘기했죠. 그 신안산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시세 흐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인근에 이제 그 교육 환경들, 뭐 개발 사항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공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뭐 재개발, 뭐 이런 재건축,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신독산역,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물건은 금천구에 있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를 지금 10억에서 지금 6억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격으로 내가 중대형 평수 아파트를 서울에 내가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준비를 잘 하셔서 입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 시그널 경매 물건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 살펴봤는데요. 2번이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적으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구축이기는 하지만 이 직주 근접 수요라던가 신한성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조언이 필요하다 아니면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128-8562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오늘 부동산 투자 시그널에서 좋은 경매 물건 소개해 주신 전일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8562번으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02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 패스 공인중개사 민법 교수이신 박기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상린관계 이해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맹지 탈출에 관한 것이니까요. 네. 오늘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뭘 보느냐? 맹지 탈출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맹지를 가지고 있다, 또는 맹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맹지다 그러면 무조건 그건 포기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맹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투자 가치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확한 정보라든가 또는요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맹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툼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땅을 한번 보잔 말이죠. 이렇게요.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길이 있죠. 이걸 공로라고 한단 말이죠. 공로고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고 여기 을의 토지란 말이죠. 그러면 을의 토지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위요지다 또는 맹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맹지의 경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맹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주 싸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가 길이 있다 해봐. 통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평당 1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요. 만약에 길이 없다. 그럼 맹지이다. 그럼 이거는 뭐 한 2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거의 10만 원도 안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그 길을 만드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상린관계에 관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럼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의해서 정하는 지역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합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유튜버 내는 거 보면은 자기가 뭐 어떤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한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계약이에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사람의 설득해서 내 의사를 관철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른데 팁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보면은 상린이라는 것은 서로가 인접해 있어야 돼. 반드시 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접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건 갑이고 이것은 을이에요. 만약에 이 땅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런 것은 상린이 아니에요. 알겠죠? 반드시 땅이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상린 관계 인접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같이 붙어있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우리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농작물 이런 것을 우리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 그러면 소유자들만 하느냐? 그렇잖아요. 땅에 대한 지상권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 토지에 대한 임차인, 건물에 대한 임차인도 이런 것을 다 주장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뭐냐냐? 이 땅이 이렇게 맹진이 갑한테 서로 우리가 상민 서로 붙어 있는데 여기다 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을만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이것을 병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 그러면 건물의 전세권자도 길을 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요, 이 땅을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 임차인들도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상린권인데, 이 상린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맹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 속에 내가 뭘 주장할 수 있다? 상린관계, 즉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뭐 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요구할 수 있어. 내가 이 땅을, 이 맹지를 산 지가 30년이 지났어. 30년이 지났어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소유권은 항구성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이것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물권법을 시험 범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시험 공부할 때나 이걸 알지 공부가 끝나면 잘 모른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역권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란 말이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땅이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을이 갑한테 만약에 간단 말이죠. 야, 내가 보니까 우리 법에 상린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 너 당연히 길 내줘. 길 여기 통행로 여기다 만들어줘. 그럼 여러분 갑이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럼 갑과 을이 둘이 싸우겠죠. 그럼 소송으로 가죠. 소송으로 가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무조건 갑은 통행료를 내줘야 돼.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갑하고 을하고 다투다 보면은 이건 한 2년 정도 간단 말이에요. 먼저 내용 증명 보내야죠. 한 2번 정도 보내가지고 안 해주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류 증거 서류 잡아가지고 다시 뭐를 한다? 다시 이제 법원에다가 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찾아가죠. 몇 번.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죠. 몇 번 찾아가가지고 부탁인데 내가 이렇게 길이 없는 맹지니까 여기다 길을 좀 내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료를 얼만큼 줄게.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딱 들어보겠죠. 들어봤는데 지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 땅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데 이건 맹지인데 이 땅이 만약에 자기가 길을 내주면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자기하고 땅값이 똑같이 돼. 자기는 이 땅을 살 때 평당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아니면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사람 땅을 산 것은 평당 8만 원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길을 만들어주면 이 땅도 평당 100만 원이 돼버려. 그럼 내가 용서가 돼, 안 돼? 용서가 안 되죠. 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해준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몇 번을 찾아가야죠. 수십 번.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 이 땅값을 내가 사겠다. 사고 나서 이 땅은 내가 이만큼 땅을 살 테니 다시 너가 이 땅은 그대로 갖고 이 땅에다 나한테 지역권을 설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서로 뭐 그만 그만이야. 그럼 뭐라 한다? 내가 이 땅을 살 테니 너하고 나하고 이 땅에 대해서 공동 소유로, 공유로, 알겠죠? 공동으로 소유하자든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합의로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할 때 토지의 투자 가치가 어떻게 돼요? 건물보다는 훨씬 더 커요. 문제는 그 큰 것보다 한 단계 더 뻥튀기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맹지 탈출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 맹지 탈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가 생기냐? 다른 융통성이 생겨서 다른 방법이 보이는데 처음부터 해결할 방법이 뭔지를 모른다. 그럼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이 가만히 찾아가서 내가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무조건 소송을 할 거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럼 너 언젠가는 나한테 해줘야 돼. 그럼 이 사람도 알아보겠죠. 법무사한테 가서. 법무사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반드시 소송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소장이 날라왔어.
그럼 이거 뭐 다퉈봤자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데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받고 길을 내준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덤벼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역권은 땅이 붙어있든 떨어져있든 관계없고요. 땅 지니까 땅만 되고 건물은 안 돼. 건물을 위해서는 안 돼. 오직 토지만을 위해서 돼. 토지만을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권은 만약에 길을 냈는데 20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죠. 통행로를 내놨어. 그런데 20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 지역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큰 차이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지역권은 합의로 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먼저 보냐? 주의 토지 통행권을 보단 말이죠. 어느 토지가 뭐냐? 여기 있는 을이에요. 을토지, 맹지죠. 공로 사이, 공로가 뭐죠? 여기 도로죠. 도로 사이에 그 토지가 뭐죠? 그 토지가 을토지죠. 을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알겠죠? 그러면 이거 맹지죠. 주위의 토지를 뭐냐? 갑토지라고 하죠. 갑토지. 밑에 있는 토지, 갑토지를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는 뭐죠? 도로죠. 도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알겠죠? 우리가요, 출입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떻게 생기냐? 상린, 서로가 이렇게 딱 인접하고 있으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길이 없으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길이 있어. 여기도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쪽으로 다니는 게 더 좋다고 길을 내달라 그러면 된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안 되고 여기에도 길이 없어야 돼. 여기도 길이 없고 아예 그냥 여기는 맹지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랬을 때 갑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로의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당연히란 말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성립한다. 성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걸어 다닐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길을 이쪽에 내라고 양보를 했을 때 가능하죠. 근데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해 내용 증명을 2번, 3번 보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증거 서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통행로를 내달라고.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알겠죠? 왜? 이미 법에 의해서 이러한 요건, 맹지라고 하는 요건이 주어지면 당연히 나는 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나한테 주어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멋대로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계 침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 생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남의 땅을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보상한다? 통행권 인정 당시 그 땅의 임료 상당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여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인데 갑의 토지가 만약에 농지다. 그럼 우리가 농지를 여기서 만약에 30평을 내가 통행로로 사용한다. 그럼 농지 30평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여기가요. 주차장 부지다. 그럼 주차장 부지는 좀 비싸겠죠. 그래서 30평을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임대를 줬을 때 여기는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은요. 그래서 연 1,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90, 한 얼마씩이죠? 그렇게 해서 통행로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판례가 뭐라겠냐? 이건 대부분 판례예요.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원래 여기 이 땅이요. 이 땅이 지금 뭐냐? 도로 부지예요. 아니 주차장 부지예요. 그럼 주차장이면 30평이면 한 달에 한 20만 원을 내야 돼. 20만 원. 그런데요. 도로를 가면은 도로는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도로가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도로의 경우 아무리 비싸봤자 10,000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원래 너는 주차장이어서 30평이면 매달 20만 원 정도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도로니까 통행로니까 너는 2만 원만 받아라.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지를 땅을 주차장 부지를 도로로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산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현재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놓고 그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참 그래 내가 할게 얼마 줄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길을 막아버릴 수 있는가? 그건 안 돼. 만약에 길을 낸 상태에서 길을 막아버리죠. 그걸 뭐란다?
일반 교통 방해죄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억울한데 돈 안 주는데? 그러면 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죠. 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토지를 압류해서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야 돼. 참 어렵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통행지 소유자. 자 이제 여러분요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용어 정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용어 정리. 용어가 뭐냐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공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갑이고요. 여기 지금 을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을을 뭐라 한다? 통행권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통행하는 거죠? 갑의 토지를 통행하는 거죠. 이 사람을 뭐냐? 통행하게 해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이것을 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를 알아야 돼요? 통행지 소유자는 억울하잖아요. 내가요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통행료를 열어줬다? 그럼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길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통로 개설 비용 같은 거 있죠. 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부담해요? 당연히 우리 부담해야 되죠. 알겠죠? 대신요 갑은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만큼에 해당하는 것만큼 지료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대신 이쪽에다 길을 내달라고 둘이 합의가 했죠. 그러면 이 갑은요 통행을 방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통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통행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마음대로 통행할 수도 있어요. 판례가 뭐라겠냐? 오전만 통행하거나 오후만 통행하거나 야간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요 아침 하루에 몇 차례씩 이렇게 제한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행료가 있다 해서 내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 여기서 거주하거나 또 이 사람도 일하는데 계속 외부인들이 통행료를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적합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 토지를 만약에 이용한다. 그런데 그 이용하는 것이 오전만 이용하면 된다. 또는 야간만 저녁 때만 저녁 시간만 오후 타임만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만 정해서도 통행료를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을 통행료를 내줬다 해서 무조건 갑이 손해를 보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통행권을 행사하는데 주거의 자유와 평화 및 안전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을 보면요 제일 꼭대기가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명령하고 시행령이죠. 명령하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헌법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요 법률보다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법의 위계 질서, 체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헌법상의 권리가 뭐냐면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고요. 법률에는 여기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냐? 남의 땅을 걸어다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거의 안전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통행해야지 미래의 상황까지 미리서 다 정해서 통행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로 정할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통행의 시기나 횟수, 방법 등을 제한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통행로가 몇 m죠? 도로폭이 4m죠? 반드시 4m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인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현재 그 토지를 이용하는 폭만 인정하면 돼. 걸어만 다닌다? 그럼 2m만 해도 되잖아요. 차가 다녀야 된다? 4m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맨 처음에는 맹지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맹지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땅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데 분할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기고요. 땅을요 일부만 팔다 보니까 맹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맨 처음에는 맹지가 아니었는데 분할하거나 또는요 일부 양도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겼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길을 무조건 내달라고 할 수 있고요. 무상인 거예요. 무상.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갑이든 을이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땅을 팔았어. 누구한테?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하고 관계는 다시 지료를 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로 있다가 분할되거나 일부만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인데 그 무상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땅을 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다시 지료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지역권이죠. 이러면 지역권은요. 여기서 보면 길이 여기 땅에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아까처럼 상린관계로 주장하면은 싸우고 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야, 길을 좀 내줘.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응, 알았어. 그럼 내가 길을 내줄게.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을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통행로가 필요한 땅을 요역지라고 하고 통행로를 설정해 준 토지를 승역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승역지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승역지라고 하고 이걸 요역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의 토지에다가 통로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역권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지역권의 경우는요. 보시면 먼저 등기부를 잠깐 한번 봐야 돼.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봐. 항상 방금 내가 얘기했죠. 이거 봐야죠. 지역권이 약간 특이해요. 특이하니까 이 갑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했죠. 맹지를 여기서 을을요 승역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맹지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을이 승낙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걸 주의토지 통행권.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돈 얼마 줄게 길 좀 내줘. 이걸 뭐란다? 지역권. 지역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이걸 요역지고 이걸 승역지죠. 그러면 등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우리가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을구에다가 등기하거든요. 을구에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 봐봐. 여기 을구라고 돼 있죠. 여기 지역권 설정 그래가 지역권 설정. 자 계약이죠. 계약이. 목적은 뭐다? 통행한다. 그다음에 범위는요. 동축에서부터 50평방미터. 그다음에 요역지거든요. 요역지. 이 땅은 무슨 땅을 위해서 여기다가 설정하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뭐냐? 이 땅은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현리 113번지다. 이렇게. 이 113번지 이 갑의 땅을 위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뭐 112번지 이렇게 되겠죠. 내 땅에다가 길을 내놓는다. 얼마? 동축으로부터 50평방미터. 한 15평 정도 되죠. 이 정도의 길을 내준다. 이것을 얘기하고 여기는 지금 아무 말이 없는데 지료를 얼마를 받는다. 지료.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승역지에다가 원래 이게 등기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권은 다른 등기하고 달라요. 전세권이나 이런 등기하고 달라. 지역권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해. 여기 보면 요역지가 뭐라고 그랬죠? 이걸 알고 지금 계속 강의를 드려야 돼요. 이걸 요구하는 요역지고요. 이것은 승낙하는 승역지죠. 승역지. 그런데 승역지에 길을 냈잖아요. 그럼 원래 승역지 토지 등기부에다가만 등기하면 되는데요. 승역지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요. 등기관이요.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에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걸 여기다가 등기를 또 한단 말이죠. 이게 특이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역지 승역지를 다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승역지는 어디냐? 우리 방금 했었죠?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현리 112번지. 우리가요. 아까 요역지는 몇 번지죠? 113번지였죠? 승역지는 112번지. 그러니까 땅이 같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113번지를 위해서 112번지 토지에다가 통행을 목적으로 여기 50평방미터 통행을 목적으로 땅을 내가 거기다가 도로를 설치했다. 통로를 설치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이걸 이렇게 딱 해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면요. 땅이 만약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맹지예요. 이건 갑 것이고 이건 을의 것이에요. 이거는 요역지라고 그랬죠? 요역지고요. 이건 승역지라고 그랬죠? 승역지인데 나는 이 땅을 사니까 나는 이 땅 등기부를 제일 먼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등기부를 딱 보면 이 땅의 을구를 딱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이니까 여기 통로가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정했는지 봐야죠. 10년인지 30년인지 영구인지. 알겠죠? 판례가 하겠냐?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되도록이면 뭐라고 어떻게 나오냐? 건물 항상 존속기간 같은 것을 여기서 등기할 때는 뭐냐면 건물 여기 있죠. 이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또는요 이 토지가 존속하는 동안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권은요 뭘 한다? 여기서 등기하면 되고요. 등기. 알겠죠? 그래서 여기 등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구 무한으로도 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상den관계처럼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을 우리가 쉽게 취득하고 쉽게 소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것만 딱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요역지적, 여기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세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걸 요역지적.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A가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이렇게 길을 낸 거예요. 길을 내가지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20년 동안 걸어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멸이란 게 뭐냐? 소멸시효란 말이야. 소멸. 시간 20년의 시간이 흘리면 권리가 없어져 버려. 아무리 등기에 돼 있어도. 문제는 전원이 20년 동안 통행하지 않아야 돼. 갑하고 을은 통행하지 않는데 병은 혼자 통행해. 그러면 이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통행하면 괜찮아요. 모두가 통행하지 않았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어. 우리가 보면요, 땅 주인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지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자기 멋대로 여기다 통로를 개설을 해. 이 통로를 개설하고 나서 20년이 지나. 근데 땅 주인이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나는요, 이것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때 취득할 때는 갑을병 세 사람이 이것을 땅을 샀는데 이 병 혼자만 이걸 통행했단 말이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면 병 한 사람만 통행했죠. 그러면 한 사람만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전원이 같이 취득해. 왜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좋잖아요. 권리가 소멸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소멸은 어렵게 하고 취득은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취득은 한 사람의 취득에도 다른 공유자에도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가분석.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있잖아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맹지죠. 이게 갑이 요역지죠. 요역지. 을이 승역지죠. 여기서 이 갑이요, 여기다 길을 내.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돼. 어디다가요? 누가? 갑이. 요역지 소유자가. 누가? 어디에? 을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래가지고 20년이 지나. 그러면은 이 길을 영원히 걸어 다닐 수 있는 뭐죠? 권리가 생겨. 그걸 뭐란다?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얘기해. 단, 딱 한 가지 여기서 뭐가 있냐? 남의 땅을 걸어 다니니까 뭐를 해야 돼요? 손해는 보상을 해야 돼. 우리가 손해도 보상하지 않고 통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통행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길이 맹지란 말이죠. 그런데 저기 보면 임야하고 산 있죠. 산하고 막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저쪽으로 살짝 임야를요, 좀 이렇게 파내면은 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길을 냈어. 걸어 다녀. 근데 보통 임야 주인들은 잘 안 오거든요, 산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몇 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통행한 지가. 그러면 나는 뭐란다? 그것을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가지고 산 주인한테요, 임야 주인한테 가가지고 해달라고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의 임야는 누가 와보지 않고요, 산을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죠. 그런데 판례가 예전에는 그것을 무상이라고 했거든요. 무상.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방금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 주의 토지 통행권은 타인의 토지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손해를 보상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손해를 보상한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지 탈출하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가장 좋은 것은 왜? 법에 의해서 인정되니까. 그것이 안 될 때 뭐로 간다? 그것은 지역권으로 가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권으로 이것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봐봐. 우리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있고 이게 이제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고 여기가 지금 맹지잖아요. 그럼 이런 맹지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협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 이 땅 내가 말했죠. 이 땅이 만약에 40평이다. 40평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40평에 대한 현재 땅값으로 또는 땅값보다 좀 더 높게 내가 그걸 매수하겠다. 그리고 나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로 나 땅값 다 주고 공동소유로 다시 등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땅값에 2배를 주고 사는 방법도 있고, 그거 가장 간단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찾아보시면 언제나 방법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높이는 그러한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에서 다양한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기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소통들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무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신데요. 다양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또 다양하고 또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